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예, 연말 랠리가 정말 좀 오는 걸까요? 기대를 낮추니까 또 주가가 좀 오르는데요. 김대중 KR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타 랠리는 뭐 기대 안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좀 반등합니다. 그죠? 산타 랠리가 보통 1월 초까지를 산타 랠리라고 규정하지 그런다면서요.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아직 뭐 충분히 시간적 여유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중간에 하루 쉬고 뭐 또 폐장이고 네. 폐장 분위기여가지고요. 네. 그러게요. 2,400 선이에요. 그죠? 2,500도 못 넘고. 그렇죠. 네, 이제는 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말보다 연초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네. 기대감이 좀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시장에 대한 워낙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요인의 분위기가 강하다 그렇죠. 보니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네. 시장에 상승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오늘 피력을 해보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쩔어 있죠. 투자자들이 다 쩔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좋은 얘기도 없는데 그러게요. 뭐 안 좋다는 얘기는 뭐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그렇죠. 있고 그죠. 네. 어떤 희망의 상승의 근거들을 그럼 얘기해 줘 네. 보십시오. 뭐 PBR 0.8이라는 거는 저점에 대한 의미는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워낙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시장의 흐름 그리고 시장에서 뉴스화되지 않은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적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시장의 PBR 자산 비율이 0.8 수준입니다. 2,400 전후가 이제 0.8 수준이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렇죠. 없습니다. 예, 맞아요. 다 저평가예요. 그럼 과거에 PBR 0.8을 기록했던 시점이 언제인가와 그때의 시장 상황을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시다시피 9.11 때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팬데믹 때 한 번 있었고 지금이 0.8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때 시장 상황하고 단순하게 PBR 기준이 아니라 지수적 관점하고 환율적 관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1년 9.11 이때의 시장에서의 환율은 1,300 상방이었습니다. 1,300을 넘는 수준이었거든요. 주가 지수는 500포인트 수준이었어요. PBR 0.8 저점을 찍고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01년 9.11 이후부터 주가가 랠리를 시작하면서 500에서 900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수준 육박하는 지수의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9.11 전후로 해서 1340원 언저리까지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00포인트 가는 과정에서 랠리에서 1000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 번에 V자 반등을 찍은 것이 아니고 한 4개월여 걸쳐가지고 오르내림을 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PBR 기준 0.8 뭐 전후 지수였고요. 이 당시에도 지수가 1000포인트 전후로 해서 4개월여 바닥점을 찍어준 뒤에 이후에 시장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환율적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도 하락하면서 1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어요. 앞에 9.11 1300원대에서 1000원까지 금융위기 1600원대에서 1000원까지 두 가지 비슷한 형태에서의 시장의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팬데믹입니다. 예.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지수 뭐 장중에 일시적으로 1400포인트 수준 찍으면서 0.8을 붕괴시켰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 환율도 급등하면서 1300원대까지 상승을 했어요. 얼마 전이죠? 한 3, 4년 전에 환율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106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3300까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수치적 측면에서의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시장에서 1,450원, 뭐 1,500원 육박하는 환율의 상황에서 과연 이 환율이 꺾일 수 있느냐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죠.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지금 상황에서 환율이 어떠한 상황으로 근거로 환율이 꺾이겠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차례 PBR 0.8 수준에서의 상황 또한 지금과 같이 그때에도 환율이 급등을 하고 주가가 빠지면서 과연 시장의 상승 원동력은 무엇일까? 환율은 과연 언제쯤 꺾일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해당 시점에서는 똑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장이 바뀌면서 변화의 변수들이 계속 나타났고 시장은 여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국내 증시 상황 뭐 저평가란 다 알고 있고 PBR 0.8 수준에서의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들어왔다라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판단해 본다라면 환율 뭐 1,450원, 뭐 1,500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달러 강세 현상도 트럼프 1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1,140원에서 1,210원까지 70원, 80원이 올라갔거든요. 취임 전까지. 그리고 취임하고서부터 빠졌습니다. 전원까지. 뭐 이런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누구나가 다 악재, 누구나 다 공포에, 누구나가 다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지로서의 시장을 판단하고 있지만 시장은 저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근거로서의 PBR 0.8 의미 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 그죠? 그렇죠. 거기가 정말 그때가 역사적. 네.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거예요.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그때를 기억하더라도 그때 그 정도 떨어졌다고 자신이 안 생긴다고요, 그죠? 네. 온갖 나쁜 얘기들만 그럼요. 팽배해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지금도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닥권이라고 하는 거지 정확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날이 저점이 아니니까 그죠? 그렇죠. 아닐 수 있으니까 네. 바닥 권역은 맞는데 그죠? 네. 거기서부터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밀고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뭐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이 기회를 줬었던 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밸류에 근거해서 그렇죠. 우리 시장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희망의 근거는 이제 실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역사적 근거 데이터로 해서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인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이 항상 그 역사적으로 움직였던 상황과 동일하게 패턴이 나오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체적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지수가 바닥권을 지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사님 잘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보통 OEM으로 외부에 그 운용을 맡겨서 그 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뭐 다 그렇죠. 알고 예. 계시죠? 뭐 자기네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왜냐하면 이제 운영사들이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렇죠. 못하면 또 이제 그 잘라버리고 새로운 데 하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기금으로부터 1조 원 그 네. 운용 자금을 맡아서 네. 운용 보수를 0.5% 받는다 하면 뭐 0.5에서 1% 넘어가진 않으니까 네. 1조 원으로 수익률을 뭐 어느 정도 챙겨가면서 다음에 또 받게 되면 0.5%면 한 50억 되거든요. 운용사가 충분히 그 최소 비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운용을 하거든. 연기금에서 자금을 받아서 그렇죠. 하는 예. 자문사이든 운용사이든 뭐 어떤 그 투자 주체들은 최근에 연기금에서 뭐 3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뉴스에 많이 나왔기 예. 때문에 지난 11월 중순부터 연일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연기금 매매 데이터를 한번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월간 단위로 시장의 매매 주체로서 1조 원 이상을 매수한 적이 최근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하더라도 몇백억 수준, 네. 월간 단위로 뭐 1, 2천억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3조 원, 11월 중순부터 매수를 해 들어왔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어요. 그럼 연기금이 과연 언제 매매를 했느냐?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느냐? 예. 20년 4월, 3월 연기금이 그때 3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네, 그죠? 물론 이제 연기금이라는 게 정책 자금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서의 매수를 하라는 어떤 방향성 때문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궁극으로 연기금을 운용하는 집단에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이 우리가 흔히 매삭기라고 하죠. 굉장히 뛰어나고요. 연기금이 지난해 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아마 제 기억으로 17% 그리고 네. 국내 주식 쪽에서는 22% 정도 수익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게 매매를 하는데 20년 3월, 4월 그 절대적인 매수 이후에 조단위 규모의 매수를 했던 것은 무려 4년 만에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에서의 우호적인 그 실체적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학사님은 시장에서 매매 주체 중에서 매매를 그러니까 시장을 잘 보는 주체, 연기금 빼고 어느 주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소분화시켜서 외국인, 그러니까 네. 러프하게 외국인이 아니고요. 네. 소분화시켜서 판단을 해보면 저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개인은 아닐 거고 그죠? 네, 뭐 외국인과 기관 가운데서 네. 글쎄, 금투 개인적인 생각, 금투도 잘하는 것 같지 않고 그죠? 금투는 프로그램 매매만 하니까 뭐 그때그때 네. 다릅니다. 기타 법인?
외국인 선물. 외국인 선물. 이 외국인 선물 선물만 봤을 때, 매매를 하는 주체,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하는 주체와 네. 선물을 운용하는 주체는 성격이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물을 운용하는 주체는 조금 투기적이면서 시장의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집단이거든요. 대략 이들이 1년에 한 7조 원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인은 장기 펀드도 있고 단기 펀드도 있고 펀드들이 다 다른데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주체는 좀 단기적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매매하는 집단입니다. 그러면 외국인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이 과연 12월 들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들이 과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포지션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연기금은 긍정적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정부의 입김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주체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를 하는 선물 주체가 과연 어떤 방향성인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12월 들어가지고요. 1조 중반 정도 매수를 하고 있어요. 1조 한 중반 넘었는데 1조 한 8천억.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한 6천억 정도 매수한 것 같고 최근 뭐 2, 3일 매도했다가 뭐 오늘 그만큼을 사긴 했는데 12월 들어가지고 1조 중반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1조 중반 매수가 아주 큰 건 아닙니다. 얘네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 상황 하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그건 좀 반론을 제기하면 네. 팔면서 오를 거에 대비해서 약간 해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펀드 성격이 다 다르지만 네. 선물을 매매하는 주체와 주식을 운용하는 주체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요? 국내 아까 금투 같은 경우는 네. 뭐 프로그램 매매를 그렇죠. 통해서 주식을 사면 그만큼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 그 아비트리지 거래를 하는 측면에서. 근데 외국인들이 성격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선물을 샀다. 이 그 아비트리지 거래 측면에서의 매매 동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다릅니다. 네. 그게. 그래서 외국인의 매매는 철저하게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저점이나 고점을 판단해서 매매가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규모적 측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실체적 데이터를 통해서 네.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뭐 매일매일 오르고 내리고 또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안 좋지만 큰 흐름에서 그러니까 길게 흐름을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주체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바닥 또는 반등 또는 흐름의 전환으로 판단해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들 주체의 매매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증거로서의 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에 대한 그 비관론에 숟가락 하나 얹지 않으면서 그죠? 긍정적인 것을 찾아보려는 시각을 네. PBR, 밸류에이션 하나 그다음에 수급 통해서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근거는 됐어요. 다음 이제 전망이나 전략을 여쭤봐도 되는 거예요? 전망 그것도 있어요? 전략 플러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수많은 개인 투자자 뭐 이런 비슷한 장들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침체 국면으로 하락을 하고 있을 때 많았죠. 개인 투자자 예. 고민들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절대 다수가 지금 시장과 같은 상황에서 계좌를 딱 펼쳐보면 종목수가 되게 많아요. 왜 많냐면 상승장 같은 경우는 어떤 주식을 들어가더라도 지수와 연동해서 일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 나면 팔고 뭐 수익 나면 팔고 이러기 때문에 현금 자산이 늘어납니다. 주식 수가 줄어들고요. 상승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물려 있으니까 종목 수가 많구나. 지금 장은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주탄이 사보고 저것도 사봤는데 다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못하고 종목 수가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뭐 3, 40, 뭐 보통 한 10개 종목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러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하락장에서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장에서는 뭐가 좋다 해서 그 종목을 현금 일부 있는 걸로 사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이 방향을 잡고 흐름이 전환이 된다면 압축하고요. 시장이 움직인다라면 당연히 시장 연동된 종목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포트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실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그래 시장 뭐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시장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냥 다 껴안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압축하고 슬림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계속 줄여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왜냐면 손실이 나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정리한다는 게 수익이 나 있거나 뭐 똔똔이면 뭐 정리해서 압축할 텐데 손실이 나 있는 계좌를 정리하는 게 동일 업종으로 어렵지 정리. 않나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소부장, 뭐 투탑, 뭐 장비 중에서 전공종종 네. 이렇게 깔려져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하나로 압축을 하죠. 그리고 뭐 다른 여타의 종목들도 뭐 원전주든 최근 많이 빠진 뭐 이렇게 펼쳐 있으면 정책주로 하나로 압축해야 되고 뭐 수출 관련주가 이제 막 그 화장품 뭐 전력기기 이렇게 방산 흩어져 있으면 하나로 압축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섹터별로 압축을 해서 종목 단일화를 시켜야 되고 시장이 반등과 상승의 전환이 나타난다라면 당연히 지수 관련주가 가겠죠. 반도체가 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해당 섹터로 압축하는 과정이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락장에서 바닥점 찍을 때 개인 투자자들 가장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네. 내 종목은 안 가고 시장은 올라가고 소외되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는 둔감해요. 왜? 나만 빠지는 게 아니니까. 뭐 옆 사람도 빠지고 저 사람도 빠지고 다 빠지니까. 근데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왜? 내 종목은 안 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네. 방지책 차원에서 압축화, 슬림화 하자. 섹터별로. 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의 흐름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 연간을 보더라도 그 연간의 그 타임 호라이즌을 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전약 후강이라든지 그죠? 그렇죠. 전강 후약이라든지 네. 이 탄핵 정국을 또 지나고 있어서요. 그죠? 네. 흐름으로 어떻게 보세요? 내년 시장 흐름들. 올해 연초에 골드만삭스 2,800포인트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거의 얼추 맞아 갔었는데 뭐 하반기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해서 뭐 지금 2,400, 500 근처까지 왔는데요. 저는 올해 적정 지수에서의 상황 2,800포인트가 여전히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2,800포인트에 가겠느냐? 그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정상 수준의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틀림없이 지금부터 연초까지 나타나는데 정상 수준의 지수 회귀 수준에서의 정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2,800이 되겠죠. 최정상에서의 네, 네. 수준은. 왜냐하면 박스권 산다는 2,600포인트가 될 거고요. 2,600에서 계속 등락하다 밀렸으니까. 예. 1차적으로 2,600까지 올라간 뒤에 2,80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정상 수준의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네. 상반기까지 해서. 네. 그러면 물론 이제 관심 섹터는 또 따로 얘기를 하실 텐데 네네. 대체적으로 이제 뒤 얘기는 따로 하는 건 별도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게 좋아 보입니까? 저는 반도체 얘기 아까 얘기하셨고. 포트를 짜려고 한다면 반도체 50을 포트에 담아야 되고요. 그럼 뭐 선호도에 따라서 투탑일지 소부장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 선호도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30%는 성장 섹터인데 성장 섹터는 너무 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네. 뭐 그 2차전지가 될지 아니면 뭐 로봇이 바이오가 될 될지 수도 바이오가 있고. 될지 뭐 등등등 되는데 저는 성장 sek터 내에서 게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예. 부분이 있고요. 예. 바이오는 내년 1월 이후에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요 시점으로 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타이밍을 늦춰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좋아하시면 뭐 바닥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져가셔도 될 것 네. 같고 그래서 성장 섹터 한 30% 가져가시고 가치 섹터라고 해도 가치 섹터 너무 스펙트럼이 넓은데 가치 섹터 내에서도 가치 섹터 너무 넓긴 합니다. 그 외의 섹터에 한 20% 담아가야 되는 네. 전략적 구성으로 가져가셨다. 반도체 50, 성장 30, 네. 가치 20 이렇게 네. 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종목 수도 한 뭐 3, 4 많아야 5종목 내로 네. 좀 계좌 구성을 가져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라 그랬는데 네. 그죠? 지금 호랑이한테 물린 상황이잖아요, 그죠? 물렸죠. 네. 정신 차리고 포트 재정비하고. 네. 네. 구체적인 섹터 얘기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략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